안녕하세요. 호랑이 책방의 마루와 메이입니다. 메이입니다. 저희 지난 방송에 막상 올리고 보니까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다시 찍으려고 해도 부족한 점이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열심히 한번 오늘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박완선님의 그 남자네 집입니다. 오늘 저희 의상 컨셉은 저희 이 배경이 그 1950년대 처음 고등학생 두 명이 만나는 얘기가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 남자 교복을 약간 재현해 봤는데 그러려니 하고 봐주세요. 그 컨셉입니다. 그 제목이 그 남자의 집인데요. 그 제목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학 작품 속에 마당 깊은 집, 그 남자네 집, 뭐 그 여자네 집 이렇게 해서 집이 들어가는 제목이 많은데요. 메이님은 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집은 뭔가 가족하고 좀 다른 이미지 같아요. 가족, 문학 속의 가족하면 뭐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 떠오르는데 집 하면은 어떤 그리운 이미지 떠올라요. 어린 시절 그 아랫목에서 배 깔고 고구마 먹던 기억, 뭐 동네 친구네 집 가서 놀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작가들이 집이란 제목을 줬을 때 그리움과 뭐 아련함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런 제목을 지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서두를 첫사랑 생가 방문기라고 해보고 싶네요. 이미 중년이 된 주인공 나는 후배가 아파트를 떠나서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를 찾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도남동 근처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곳은 주인공 나가 예전에 살던 동네였고 50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첫사랑이었던 남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당시 한옥이어서 당연히 헐리였겠지 했던 그 남자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음에 놀랍니다. 네, 이때가 한 1950년대쯤인데요. 네. 그녀의 동네로 이사 온 그 남자 현보. 그녀는 교복 모자 밑으로 보이는 그의 말끔한 이미지에 반합니다. 이렇게만 보였겠죠? 이렇게 교복만. 드디어 대학생이 되어 그 남자와 자유롭게 썸을 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곧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둘은 우연히 전차에서 재회하고 그때부터 빵집을 시작하여 포장마차, 극장, 명동 거리를 누비며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현보를 버리고 안정적인 은행원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네네. 다음은 하지만 여기 시어머니 하지만 결혼을 했는데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계절 내내 제철 음식만 준비하는 생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아직 현보가 그녀를 그리워하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렘을 주체지 못하고 그를 만나러 나갑니다. 이번에는 지금도 매우 핫한 광장시장, 종로 5가 동대문 시장을 누비며 온갖 먹거리와 시끄러운 소음들 사이를 활기차게 다닙니다. 그러다 그녀는 점점 더 그를 갈망하게 되고 흑심 가득한 기차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하지만 청량리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 중 머릿속에 벌레가 들어가고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실명까지 하였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가자 그는 못 나가서 미안하다며 그녀에게 그 여자 주인공의 걱정만 하죠. 그를 두고 또다시 이별합니다. 그 후 그녀는 아이를 넷을 낳고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도 이제 스포가 살짝 있으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주인공이 첫사랑의 집을 아주 오랜 세월 만에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돼서 뭔가 낭만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그보다 첫 부분은 그 전쟁 직후에 서울의 모습들이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지어버진 청기천 근처의 판잣집들, 뭐 크고 작은 남아있는 한옥들, 그리고 일본인들이 벌어간 적산 가옥들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 이제 생생하게 막 시장들이 활성화되는 모습들도 있고 그때 좀 낭만적인 그리고 낭만적인 명동 거리수도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 뭐 전쟁 직후에 뭐 사진 뭐 기념 사진 같은 것들을 보는 이미지들이 막 떠오르고요. 또 저희가 탁 꽂혔던 건 당시 아녀자들의 삶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던 아녀자들의 삶들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피난 못 간 서울 사람들은 가난뱅이들 뿐이었다.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여자들이었다. 뚝 썸서 열무를 떼다 팔면 반찬값은 떨어진다고 올케하고 같이 새벽 장사에 나선 적이 있다.
안감내를 남쪽으로 한없이 따라가면 개천이 어디론가 숨었다 나타나곤 하면서 살고지 다리와 살고지 벌판이 나온다. 밭주인은 돈 낸 것만큼 네모 반듯하게 열무밭을 떼주면서 뽑아가도록 했다. 이고 오던 열무를 수없이 땅바닥에 어찌어찌 태질하면서 집에 당도한 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다. 자, 지금의 배경이 선신여대 근처 안감내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와 동대문, 왕십리를 지나 한양대 살고지까지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책을 보면은 그 그러니까 한양 도성 근처에 네. 뭐 미나리 열무밭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밭을 그대로 이때도 열무를 거기다 심어서 네. 오곤 했는데요. 그걸 제가 구글맵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걸 봤더니 가는 데만 1시간 40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언덕이었으니까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무거운 이 열무단을 이걸 생각을 하면은 당시에 사는 게 얼마나 고단했을까 하는 게 절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니까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반이었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화학 선생님이었어요. 노천영 선생님이었죠. 그 문학적 감수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거리가 멀죠. 네. 그런 선생님이 시를 한 편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게 기영도의 엄마 생각이었어요. 낭송 부탁드립니다. 네. 기영도 엄마 생각.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어린 시절에 혼자 집에 있었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뭔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느낌, 그 누락된 느낌 같은 게 들었는데 참 여러 말로 표현할 이미지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 기영도 시인은 유년의 윗목이라고 딱 한 단어로 모든 걸 담아내요. 네, 윗목 아니면 찬밥처럼 방에 담겼다. 그러니까 천재십니다, 네. 기영도. 네. 그리고 어떻게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머님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삶을 버티셨구나 하는 것들이 소설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주인공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갑자기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독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나는 작아도 좋으니 하자 없이 탄탄하고 안전한 집에서 알콩달콩 새끼 까고 살고 싶었다. 그 남자네 집도 우리 집도 사방이 비세고 금가고 조만간 무너져 내릴 집이었다. 도저히 새끼를 깔 수 없는 만신창이의 집. 정답이 나오면 비밀은 없어진다. 나는 그렇게 초라해지고 싶지 않았다. 주인공의 독백은 많은 여자들의 본능 같은데 어떠신가요? 대부분 뭐 여자들이 네네. 그 사랑이냐 현실이냐 했을 때 뭐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적인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만 선택해도 너무 공허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게 사랑도 있고 현실도 있고 모든 것이 합쳐진 선택들을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렇죠. 이 소설에서는 보면 딱 이분법적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 소설에서는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자기는 현실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에 결혼하고 5년이나 10년 지났을 때 나는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가 같이 사는 사람으로 했을 때는 돌이켜보면 그 선택을 할 당시에 나의 무의식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동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여기서 내가 현실적인 선택하는 그 속물인지 그리고 약간 사랑만 생각하는 로맨티스트인지 그 이분법적인 건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떤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장을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아서 밑줄 하나 쳤는데 네. 나는 인간이다. 남보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동물적이지도 않는 평균치의 인간일 뿐이다. 그 모든 그게 평균치라는 말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네. 후회하고 뭐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들이 다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 선택들에 대해서 누구나 한쪽은 애매하네요. 근데 하여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씁쓸함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왜 이렇게 속물이지 않은 것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다 똑같고 우리는 다 그렇게 무의식과 의식과 뭐 현실들을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에 저희 주인공의 첫사랑 이야기로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둘의 첫사랑 이야기는 책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입부에서 짧게 끝나고 여자 주인공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안정적인 은행원을 만나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사실 둘의 첫사랑은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 없이 뽀뽀 한 번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첫사랑의 감정이 소설 내내 줄곧 가져갑니다. 찰나였지만 그에게 소중한 존재였던 그녀는 퍽퍽한 일상에서 그 감정을 깊이 간직하고 있어서인지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만약에 이 앞에 짧지만 이 짧은 사랑 얘기가 없이 뭐 바로 뭐 전쟁 끝나고 이 남자와 결혼해서 이게 살아갔다면 그냥 평범한 다큐멘터리밖에 안 되지만 누군가의 그냥 정말 예쁜 첫사랑을 받았던 존재를 지니고 이 감정이 쭉 그 결혼 생활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득 안고 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특별해지는 이야기 같아요. 그게 유니크한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의 첫사랑이 특징이라면 전쟁 직후의 첫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이라 몇 번 다시 읽었던 부분인데요.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제 손님이 없을 때 서로 시를 낭송하는 부분이 있어요. 막 그때는 막 우리 시를 많이 낭송했잖아요. 그리고 이 현보라는 사람이 시를 많이 외우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정지용 하나원의 시를 많이 암송했다고 합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포장마차 집에서는 딴 손님이 없을 때에만 그런 객적은 짓을 했기 때문에 주인 남자도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다 듣고는 분수에 넘치는 사치를 한 것 같다고 고마워했다. 나에겐 그 소리가 박수보다 더 적절한 찬사로 들렸다. 우리에게 시가 사치라면 우리가 누린 물질의 사치는 시가 아니었을까? 그 암울하고 극빈하던 흉흉한 전시를 견디게 한 것은 내핍도 원한도 이념도 아니고 사치였다. 시였다. 너무 좋은 부분 같아요. 뭐 원한, 뭐 내핍, 뭐 이념 이런 걸로 뒤끓는 그런 시대에 이들을 버티게 했던 건 시였다는 거. 시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치가 이들을 버티게 했다는 부분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그 파랗고 어둑시근한 카바이트 불빛이 무대 조명처럼 기묘하게 투영된 자리에서 카바이트 불빛 보셨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모릅니다. 어렸을 때 좀 시장에 가서 그 과일 팔 때 뭐 카바이트 이런 양초 같은 거를 켜놓은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런 거가 있었군요. 저희 오늘도 서로 이제 느낀 점을 좋았던 부분을 좀 몇 개 골라봤는데요. 마루니 먼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 어떤 구절이었냐면 시어머니가 민어를 손질하면서 대가리를 자르고 뱃속에서 조심스럽게 알과 불에를 꺼내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저자의 아버지가 낚시해온 붕어 배를 가르는 걸 구경하던 생각이 났다. 또 사물의 안과 밖을 보는 최초의 경험이 그 당시처럼 설레는 경탄으로 되살아났다. 이 구절이랑 또 나중에 민어 뱃속을 가르고 대가리 알과 불에를 꺼내는 걸 봤다. 이 속을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현보가 수술해서 찾아가는데 현보의 누나가 의사여서 그 수술하고 현보 머릿속에서 잡아낸 벌레를 보자 그래요. 누나가.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보냐.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거를 봤어요. 보고 나서 다시 이제 병실에 있는 남자를 또 봤죠.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그 남자의 전체, 보이는 상처와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를 포함한 한 남자의 전체를 본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완서님이 사물의 겉에 혹은 속에 둘 중에 하나만 보지 않고 그걸 안과 밖을 아울러서 보면서 그 현상이나 사건을 통찰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알았다는 게 저는 좀 기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방한서님의 소설들이 굉장히 소재가 다가오는 게 통속적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데 왜 이렇게 문학적 깊이가 깊게 느껴지지? 막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봤는데 그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 이 안과 속을 동시에 보고 계신 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게 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제
이 현보가 이제 눈이 멀었는데도 이 여자네 집을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멀쩡한 사람처럼 연습하면서 맨날 이렇게 막 길을 계단이 몇 개지 연습을 하고 맨날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이 이제 헐리워요. 그걸 알려서 더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여자가 현보한테 네.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요. 내가 꿈꾸던 건 아름다운 로맨틱한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나는 아이 넷을 낳고 뭐 체중도 6kg나 불어있는 상태이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아니다. 이런 약간 자기 한멸과 동시에 그 남자가 이제 사전 연습을 하면서 막 앞을 안 보는 듯이 막 연습하고 자기를 잊지 못하고 찾아오는 장면에 동시에 그 남자에게도 너무 화가 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아, 제가 빨리 정신 차려서 그냥 자기 새 삶을 찾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남자는 시력을 잃고 나는 귀여움을 잃었다. 첫사랑이 작살났다. 나의 첫사랑은 이렇게 작살이 났다. 내 사람이 그러니까 내 귀여움 약간 귀여워 보이고 싶은 거를 작살 내면서라도 이 삶을 찾아주고 싶은 거. 그냥 난 귀여움 이런 걸 스스로 인식해버리는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자, 또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해요. 작가는. 그게 이제 서로 헬렌 켈러까지 들먹이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호통을 치고 헤어집니다. 남자가 이제 기운이 좀 빠졌겠죠. 그래서 남자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서툴게 걸어 나갔는데 이제 나는 뒤를 밟아 그 남자를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서 쓴 게 한 손으로 소년의 어깨를 짚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버스길로 나가는 걸 보니 끼고 있던 남의 보따리를 주인을 찾아 인계해 준 것처럼 개운했다. 어떻게 끼고 있던 남의 보따리를 주인을 찾아 인계해 줬다. 그리고 개운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속물스러움과 솔직함, 자기의 속마음을 바닥까지 드러내는 이 시원한 그 기술에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슬퍼가지고 막 조금 울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장면이고 막 비련하게 막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바로 이 후련함 뭘까? 이 속물스러움. 자기 속물스러움을 감추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헬렌 켈러가 있었다는 게 자기한테 구원이 되었다. 이런 말 쓸 수 있지. 너도 헬렌 켈러가 있는데 너도 좀 열심히 살아라 이러면서 엄청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릴까 이러면서 엄청 호통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뭐 첫사랑이 작살나고 뭐 나는 귀여움을 잃고 그 남자는 시력을 잃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별을 결정할 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그 개운함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작가가 말했듯이 평균치의 인간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저 또 아까 스포일러라는데 스포일러인 게 뭐냐면 또 한 번의 재해를 합니다. 마지막 재해. 네, 마지막 재해인데 이렇게 끝나요. 현모 어머니의 부골 소식을 듣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찾아가는데 그때는 이제 이 남자가 저기 뭐 안정적인 가정을 가져요. 아이도 뭐 뛰어다닐 수 있는 아이도 있고 근데 둘이 이제 재해를 해서 이제 부부가 있었죠. 현보 네, 어머니가 만나서 그 엄마 부부 얘기를 때문에 찾아가는데 이제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울죠. 어머니가 뭐 해진 난닝구를 입었다, 너무 마르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는데 이제 뭐 그 남자를 안았다, 그 남자도 무너지듯 안겨왔다. 우리의 포옹은 내가 꿈꾸던 포옹하고도 욕망하거든 포옹하고도 달랐다. 우리의 포옹은 물처럼 담담하고 완벽했다. 우리의 결별은 그것으로 좋겠다. 소설을 이렇게 끝나요. 결별을. 근데 저는 여기서 결별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결별이 아니라 정말 첫사랑이 정말 끝나는 순간이었고 이 첫사랑이 끝나자마자 정말 가장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던 어떤 포옹의 새로운 사랑, 정말 인간적인 애정이 시작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 들어요. 그래서 둘은 다시 재회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따뜻함이 있죠. 내 내면의 힘이 길러져서 남은 인생을 뭐 그 사람이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때 그 내가 받았던 사랑 아니면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 지니고 있었던 존엄함 이런 힘으로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속물적이고 좀 더 천박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따뜻한 기억과 그런 존재가 어딘가 있다는 것만으로 내 스스로 굉장히 존엄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 남자의 집을 또 그 여자의 집을 기억함으로써 어떤 첫사랑은 나를 존엄하게 해준다. 네. 힘든 순간에 그때의 기억의 따뜻한 구석으로 나에게 약간 힘이 되어주는 그런 무엇? 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저희의 단점은 극복되지 않았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그 남자의 집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읽어보시고 네, 안녕히 가세요.